딜레이가 됐죠. 전쟁이 끝나야지 재건을 본격화하는데 이게 추정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쟁이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있고 각국에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전쟁 군수물자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전쟁의 힘의 균형이 맞춰지니까 안 끝나는 거예요. 안 끝나니까 더 많이 사람이 사상자가 생기고 더 많이 도시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재건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점점 더 늘어나게 돼요. 만약 이제 전쟁이 끝났을 때 그때부터 본격화되는 재건 비용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성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자,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러우 전쟁이 이제 2주년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2022년 2월에 발발했죠. 이제 향후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조금 시계가 빨라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66조 규모로 판단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핵심적으로 수혜를 받으면서 무섭게 급등할 만한 주식, 오늘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직 구독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버튼까지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러우 전쟁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사실 이제 전쟁이라는 키워드가 본격적으로 발생이 되면서 좀 도미노 효과로 다른 전쟁들까지 계속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발생했거든요. 그 시초가 됐던 게 러우 전쟁이고, 그리고 이 러우 전쟁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우 전쟁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중동 전쟁이라든지 이팔 전쟁, 그리고 뭐 홍해의 군사적 위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모두 연결성 있게 발생된 거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봤을 때 재건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면 러우 전쟁이 이제 좀 종식이 돼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 러우 전쟁이 불러온 효과, 그리고 이 큰 틀로 봤을 때 전쟁이라는 사건이 불러온 효과라고 보아야 될까요? 이슈들이 과연 이제 종전으로 가면서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오고 어떤 식으로 이제 국제적인 사업이라든지 흐름이 재편이 될지를 우리가 판단해봐야 어디에 돈을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알게 되겠죠. 사실 이제 러우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곡물 가격의 인상이었고, 곡물 가격뿐만이 아니라 이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상당히 두드러지는 이벤트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곡물 가격이라든지 에너지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사실상 이제 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게 의미하는 거는 사실상 사업성이 떨어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사업성이 하락한다라는 것은 결국 큰 틀로 봤을 때 국가적인 차원으로 본다라고 하면 경기가 이제 침체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결국 전쟁이라는 이슈는 경기를 하락하는 요인이 되고, 그 요인이 지속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쳤다. 물론 이제 고금리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고금리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영향력을 부여한 것도 맞고, 그로 인해서 경기가 무너지고 증시가 무너진 것도 있는데, 사실 이 고금리라는 건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경기보다도 투자 시장을 위축하는 효과가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물론 주식시장이나 투자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고 상당히 큰 영향력을 주는 거는 맞지만, 사실상 투자시장에 가장 핵심적으로 즉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 바로 금리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식시장이 이제 하락하고 이런 데 영향을 미친 거는 그 고금리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경기가 침체하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준 거는 물론 금리도 영향을 미쳤지만 전쟁이라는 이슈가 상당히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쟁이 이제 종전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경기가 근본적으로 이제 좀 살아나는 효과,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국가의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는 시점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 트리거 이전에 이렇게 전쟁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로 인해서 경기가 하락함으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그걸 명분으로 해서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가는 과정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가 침체됐다라는 거를 해결하기 위한 그 위기감이 조성되는 게 먼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액션이 바로 금리를 만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리를 만지면서
내년에서부터 뭐 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츰차츰 이제 만져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지금부터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일론 머스크라든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종전을 했으면 하는 방안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지금 최근에 민주당이랑 공화당 쪽에서도 계속 좀 싸우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뭐 이번에 푸틴의 어떻게 보면 좀 경쟁자라고 해야 될까요? 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이 니발리였는데 이 사람이 좀 죽었죠. 살해당한 거다, 뭐 머더한 거다, 머더러다, 살인자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슈는 사실 우리가 이제 좀 이것뿐만 아니라 트럼프랑 이제 지금 이 푸틴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의 추가 군사 지원을 반대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를 우리가 좀 더 어떻게 보면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경기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이걸 좀 살려야 된다. 전쟁이 너무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고 이걸 언제까지고 더 이상 이 전쟁을 질질 끌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에 좀 중심을 두고 있는 발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이제 지원하지 말자는 게 사실상 이제 전쟁을 그만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번에 뮌헨 안보 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라든지 중동 전쟁에 대한 이슈들이 정말 많았는데 여기서도 전 세계 외교 수장들이 평화를 위협하는 뭘 러욱 성토하고 뭐 트럼프도 불똥 튄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트럼프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일각에서는 서서히 전쟁을 그만해야 된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제 군사전을 그만해야 한다. 군사 지원을 계속 해준다라는 게 군사적 이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계속 전쟁이 끝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을 뭐 누가 됐건 간에 사실상 이제 좀 그만해야 된다.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서 저런 언급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이제 곡물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에 들어섰거든요. 근데 유가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뭐 중동 전쟁 이슈도 있었고 중동발 군사적 이슈들이 계속해서 아직 본격적으로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유가가 계속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푸틴은 이전에도 몇 번씩 언론에 이제 노출이 되긴 했었는데 뭐 자기 말로는 계속해서 나는 종전을 했으면 좋겠다. 휴전을 제안했다. 근데 난 거절당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뭐 미국에서 거절한 이유는 아무래도 뭐 조금 이제 마음에 드는 협상 카드를 들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경기가 글로벌 경기가 점점 더 침체로 가게 되면 그리고 지금이야 미국은 워낙에 이제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선방을 하고 있지만 미국마저 경기가 꺾이게 되면 이 휴전 제안을 과연 거절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상 불경기가 코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이고 해결하지 않고는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해결해야 되는 액션을 취해야 되는 시점까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놓고 봤을 때는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고 있었던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푸틴이 직접적으로 이제는 협상을 하고 싶다, 종전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사실 이제 상징하는 바가 좀 크기 때문에 저는 시간 문제일 뿐이지 서서히 휴전이라든지 종전으로 넘어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불경기와 경기 침체가 한계점에 점점 다다르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이야 뭐 괜찮다 하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소비자 물가 지수 2%에 진입하면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지만 2%대에 진입하지 않고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잘 안 잡힙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원자재 가격을 좀 낮춰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PPI 같은 경우에 생산자 물가 지수도 조정이 받는 그런 흐름이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CPI 같은 경우에도 2%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도 재건 사업이 빨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과정 안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두산바켓이라든지 그리고 HD그룹인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가 3대장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재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인프라 사업이 진행될 건데 과거에 이제 미국의 인프라 사업에서는 지금 이제 전력 인프라 쪽이 선제적으로 움직이면서 HD 현대일렉트릭이 선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올라갔는데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가게 되면은 미국의 저런 전력 인프라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전쟁이 이제 지나가고 나서 계속해서 딜레이되고 있었던 이 전쟁에 대한 수혜, 결국에는 그 이후에 수혜를 받을 만한 재건 이슈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계속 딜레이가 됐죠. 전쟁이 끝나야지 재건을 본격화하는데 이게 추정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쟁이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있고 각국에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전쟁 군수물자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전쟁의 힘의 균형이 맞춰지니까 안 끝나는 거예요. 안 끝나니까 더 많이 사람이 사상자가 생기고 더 많이 도시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재건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점점 더 늘어나게 돼요. 만약 이제 전쟁이 끝났을 때 그때부터 본격화되는 재건 비용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성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따랐을 때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재건 사업에 참여하면서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한국도 G7 주도로 우크라이나 재건 플랫폼 회원국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재건 사업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건 역시나 건설기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가 이전에 건설기계는 이미 언급을 드렸었지만 추가적으로 좀 보셔야 될 만한 부분이 뭐냐면 철도 관련주를 저는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현대로템이 철도 관련주 중에서는 대표적인 종목이라서 저는 현대로템을 여러분들이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로템의 좀 긍정적인 부분은 이 종목이 이제 방산 쪽에도 엮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방산이랑도 엮이고 그리고 사실상 재건이랑도 엮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재건 사업을 할 때 또 핵심적인 부분이 도로라든지 철도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교통에 대한 무너진 인프라를 다시 복구하는 게 아주 핵심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교통이 뚫려야 거기서부터 뭔가 사업이 뚫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원활하게 교류가 되면서 재건 사업이 또 활발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복구를 해야 되는 게 교통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잘 살아지면서 그리고 이제 국가를 발전시킬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교통을 뚫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로템이라는 이 철도 기업이 아무래도 방산 기업으로도 또 엮여 있기 때문에 전쟁이 심화되면서도 돈을 벌고 이제 휴전으로 넘어가고 재건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큰 수혜를 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대북 사업 이제 진행한다라고 할 때 2018년도에도 철도 관련주로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는 과거 이제 대북 사업 남북 경협으로 올라갔었던 이 주가 모멘텀만큼 테마를 받아서 우크라이나 테마로 이제 철도 사업으로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런 건설기계인 두산바켓과 더불어서 현대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만 보는 게 아니라 현대로템까지 여러분들이 철도 관련주로서 같이 묶어서 보시면 상당히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한 가지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가는 그 구조적인 과정에서 한번 이제 경기가 안 좋다라는 명분을 들 거기 때문에 그 경기를 명분으로 해서 발작성 급락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증시를 폭락시킨다든지 이런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흔들리시면 안 되고 그때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겁먹지 말고 오히려 그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이제 더 이상 전쟁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라는 걸 인지하면서 그럼 재건 사업이 폭발적으로 확장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때 주가가 떨어질 때 현대로템이나 이런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들 탑3 종목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산바켓,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어 이런 종목들을 공격적으로 담아야 되는 거예요.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넘어가는 그 피벗 단계에서 경기를 명분으로 한 증시를 비롯한 각종 주가 급락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 담아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종목들인 거죠. 오늘 국제적인 정세와 비롯한 향후 재건 관련된 건설기계뿐만 아니라 플러스로 현대로템 같은 이런 철도 관련주까지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급락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 급락이 나온다라는 거는 엄청난 기회를 이제 내포하고 있는 급락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저금리를 스타트하는 그 기점 그때 명분은 불경기가 될 거예요. 그 불경기로 인해서 증시를 급락시키면서 저금리로 넘어갈 때 혹시라도 주가가 급락한다면 현대로템, 두산바켓,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어를 공격적으로 담아야 한다. 지금부터 조금씩 담아 나가면서 급락하면 그때 크게 담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로템을 비롯한 건설기계 3대장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한 종목은 제가 이미 좀 자세한 기업 브리핑을 해드렸죠. 다른 종목들도 기업 브리핑을 좀 디테일하게 해드릴 거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좀 더 자세하게 추후에 기업 분석 영상을 통해서도 소개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저는 더 돈 되는 종목 그리고 도움되는 영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